오프닝 세레머니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학술대회 서막을 여는 기종강연 세션에는 우리 교육계 전문 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추가적인 이력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두 분은 그동안 관련 학문 분야의 학자로서 또 교육행정가로서 오랫동안 또 수고해 오셨고 지금도 역동적으로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의 이 기종강연 세션에서는 여느 학술대회의 명목적인 그런 강연이 아니라 아마 우리들 모두에게 또 굉장히 본질적인 또 중요한 공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파트의 기종강연 세션의 첫 번째 파트는 진동섭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육적 위상과 또 교육적 함양이라는 아마 매우 또 중요한 메시지를 또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캠퍼스에서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훌륭한 모임을 갖도록 지원해 주신 우동기 총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의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일환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뭐 기조 발표라고는 하긴 하지만 뭐 사실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지금 포맷이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앞에 이 자리에 계신 내빈과 회원님들은 뭐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감시하고 또 주시하고 계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우리나라의 교육의 국제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5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는 우리 교육의 발전 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관한 어떤 진단이 필요하고 또 대한민국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인 교육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미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육의 품격, 품위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일이 남아있다라고 어떤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으로서의 교육의 격을, 품위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발전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미 이제 국제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정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국가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규정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는 200여 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간의 과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은 뭐 흔히 여러 용어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경제 강국이다, 10대 강국이다, 또는 30, 50 클럽 회원국이다. 또 그다음엔 뭐 제일 가장 최초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은 것은 OECD 회원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저는 가장 상징적인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인정받은 것은 OECD 개발 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된 겁니다. 2009년 26번째로 회원국이 됐는데 이 저개발국에서 70여 년 동안
이런 개발원조위원회의 어떤 수원국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그 지원국으로 원조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기 때문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것을 그 위원장인 도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됐고 또 그리고 UNDP에서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선진국 그룹으로 이제 그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볼 때 대한민국을 어떤 그 수식하는 이러한 그 용어들은 일단 뭐 동방의 틈불이다. 이거는 50년대부터 이미 타고르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한강의 기적이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수외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것을 어떤 전 세계적인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헝그리 사회다, 배고픈 사회다, 또 앵그리 사회다, 화가 나 있는 사회다, 또 심지어는 재앙 사회라고 하는 표현을 한 외국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게 헬조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일부의 집단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도 있다는 것이죠. 극과 극이적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어떤 높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조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표현하는 이러한 수식어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 제가 지금부터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좀 약간 불편해지는군요. 어쨌든 이러한 양극단의 측면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20세기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대학교 이미혁백 교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이 비동시성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서구 사회가 300년 동안 성취해온 것을 불과 60-70년 만에 성취했다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전근대적인 모습도 있고 근대적인 모습도 있고 탈근대적인 모습이 동시에 혼재하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생각을 해보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전 세계 10대 강국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는 측면 그리고 국민들의 행동, 의식,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10대 강국의 강국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든 대한민국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의 위상과 특징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전 세계가 인정한 저도 상징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상징적인 사건과 같은 일이 2015년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유네스코가 10년 혹은 15년 만에 개최하는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인천에 있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열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한 200여 국 됩니다. 이 2015년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냐?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Education for All이라고 하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30년 동안 200여 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교육의 과제 그리고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이걸 결정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열렸다. 근데 인천, 저는 이제 제가 인천 출신이긴 합니다만 인천 송도라고 하는 것은 55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메워서 만든 그런 어떤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여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거기는 바다 속이었는데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벅찬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고 이 완전 바다를 메꿔서 만든 국제도시, 커다란 빌딩들이 들어서 최첨단 빌딩들이 들어선 이 자리에 200여 개 회원국가 어떤 국 중에 110개가 넘는 그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이고 1,500명이 모여서 국제사회 교육의 먹거리를 논의를 한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그야말로 발전의 신화를 만든 것이 대한민국이고 바로 그 결과가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이다. 이것은 첫째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룩한 하나의 모델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교육은 소수의 특권 계급 또는 소수의 어떤 사회적인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모범국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어떤 사업 목표를 달성돼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 이런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저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두 번째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 세 번째는 교수, 학자,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 세 가지 요인을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이거는 기반이에요. 교수, 학자, 교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것을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라고 하는 추진체제가 흡수를 해가지고 교육발전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교수, 학자, 어떤 교사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는 바로 교육학회의 자리입니다. 아까 우동기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만 우리의 교육학회는 1953년에 이게 창립이 됐어요. 1953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한창 벌어질 때 부산으로 임시수도를 부산에서 이제 설정해 놓고 어떤 결사 행전의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교육학자 40명이 모여서 전쟁 중에 피난지 부산에서 만든 것이 이게 교육학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란 지국의 위기 속에서도 학자들은 모여서 공부를 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40명이지만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체제의 추진체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교육열과 이러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하는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룩한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어떤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양적 성장과 질적인 성장 사이의 괴리,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300년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을 70년 동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존재한다, 이거죠. 저는
2015년, 16년 국제 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상을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은 200여 개 세계 교육의 축소판이다, 소우주다, 마이크로코스입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는 전부 다 경제 발전이건 사회 발전이건 뭐 정치 발전이건 무슨 발전이건 경제 발전의 상황, 수준, 단계 다 다른데 대한민국 교육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역시 정치 사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육도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동시성이 존재한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체제와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교육의 한쪽 구석에서는 신분과 계급을 중시하는 봉건주의적 모습도 있고, 관료적이고 전제주의적인 모습도 있고, 민주주의적인 모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의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되는 것은 폐쇄성과 개방성인데 이게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육 행정 제도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발전을 행정 패러다임과 또 통치 패러다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19세기 낡은 관주도적인 행정과 동시에 이게 관, 산, 학, 시민단체들이 함께 협치를 하는 이런 모습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을 좀 들여다보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모습이 있고, 한쪽에서는 안전진단이 떨어진 낙후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혁신교육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첨단 인텔리전스 빌딩이 건설이 되는가 하면 거기에서 또 일부의 또 학생이나 어떤 교원들은 또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인의 가치, 집단의 가치가 동시에 혼전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정치나 제도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일선학교의 현장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보살피고 좀 배려해주고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은 다소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갈등을 하면서 또 공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은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커다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역동적인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과제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요인도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활용을 잘 해야 될 텐데, 일단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위상을 위상을 고려한 발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내 문제에 천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동아시아 국가의 어떤 문제로 어떤 그 위상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 문제, 아니면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멤버십을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텐데,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따라서 선진국 위상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된다. 그것은 도리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96살에 타계를 하셨습니다만 정범모 선생님이 나라다운 최신머리를 갖추고 이게 품위가 있으려면은 국력이 있어야 되고 국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적인 국력 의미는 부국강병, 이거는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여기에 문화력, 도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가의 품격이라든지 품위격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교육에는 교육력과 교육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육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수, 무슨 교원 수, 교육 재정 규모, 진학률, 졸업률, 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력이라면은, 교육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품격인데, 이것이 우리 교육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품격이 이렇다라고 선언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어떤 교육의 어떤 질이 높아질 때 다른 국가들이 느끼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교육격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격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인간 정신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국가사회 전체 그리고 교육계에 깊게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간 존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정신의 정신이 그 사회에 아니면 그 어떤 교육계에 얼마나 잘 구현이 되어 있고 확산되느냐, 이것을 들여다보려면 국가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만델라라고 하신 분이 바로 사회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방법보다 더 예리하게 한 국가 사회의 정신을 폭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육격의 핵심은 바로 아이들을 아니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교육 체제를 선진화하는 일, 그리고 교육 생태계를 정화하는 두 가지 이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형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선진국형 교육 체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행복한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데 두는 것이죠. 이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만을 생각할 이런 위상은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하고 넣는 것이고 권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체제는 행복한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이고, 인간 중심, 인간 존중의 어떤 정신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교육 체제는 좀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집단, 또 다양한 국가,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그런 인간들을 포용하고 또 넉넉하게 또 배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포용성, 배려성이 안정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교육 체제가 저는 건강한 교육 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첫째,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교육 환경 여건은 정말 어떤 열악한 어떤 그 교육 환경이 있는데, 또 그리고 부끄러운 교육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야죠, 그렇죠?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새 생명을 가진 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르는 것은 문제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장애인, 그다음 탈북 주민 학생들, 그다음 점점 불어나고 있는 해외 이주민 자녀 교육. 우선 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배려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건강한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든지 무슨 국제적인 교육 아젠다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지원해주고 참여한다든지,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지식정보 사회, 산업화 사회에 필요한 어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적인 요구라든지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형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 더하기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다. 교육 생태계의 기본 단위는 저는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학교를 이루고, 학교가 또 학교 체제를 이루고, 학교 체제는 학교 체제의 어떤 전설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적 요소들과 단단히 얽혀져 가지고 우리가 교육의 어떤 그 아웃풋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 생태계가 오염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렇다죠. 그 병리 현상 같은 것도 우리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교란하는 요인 세 가지를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첫째는 정부 주도 하향식 교육계획이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두 번째는 정부가 아니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의 핵심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돈을 가지고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교육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잘못 운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교육 이데올로기, 프레임, 이런 것들이 교육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교란시키고 있다. 이 말씀. 저는 시간이 없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주도 하향식 교육개혁, 이것의 폐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5년살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지방교육자단체 교육감은 4년이죠. 국회 4년입니다. 저는 5년살이, 4년살이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국가 정책 제도 결정과 운영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수명은 5년, 4년 밖에 안 된다.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임기 중에 무언가 새로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5년, 4년 간격으로, 물론 무슨 두 텀, 세 텀까지 하시는 훌륭한 교육감님도 계시고 하지만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5년밖에 안 돼요. 하기 때문에 5년 간격으로 어느 정권이든 과거 정권이 추진하던 그런 정책을 그대로 내가지고 공약하는 정권은 없어요. 하기 때문에 5년 간격으로 이게 변화무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 생태계의 핵심적인 어떤 기본 단위인 교실과 학교, 이것을 어떤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 업적주의, 성과 중심주의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단위학교 재정 지원 사업을 뭐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은 단위학교 재정 지원 사업은 필요해요. 국가가 국가 정책상 대한민국 전체 교육을 위해서 발전 방향 정하고 필요한 어떤 그 정책 추진해야 되겠죠. 또 지방 교육단체에서 뭐 교육감님들이 새로 되셔가지고 하실 건 하셔야죠, 그죠? 근데 그 사업 중에 제가 가장 그 우려를 했던 것은 한 손에는 돈을 쥐고 또 한 손에는 뭐죠? 평가라고 하는 장치를 두고 특정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잘해서 평가하면 돈을 주겠다 해서 그게 뭐 1년 단위로 아니면 좀 길게 하면 3년 단위로까지 가죠, 이죠. 그 평가를 해가지고 3년까지 연장시켜주고 있는데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와 어떤 지방교육단체에서 어떤 시행하는 단위학교 재정 지원 사업을 12개까지 하는 학교를 봤어요.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 오용이 되면 교육 생태계의 기본 단위인 교실과 학교를 교란할 수 있다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청사진 접근 방식, 두 번째는 현장 지식 기반 접근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청사진 접근 방법은 상급 교육행정기관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일선학교 12,000개 학교에 뿌리는 방식의 어떤 접근 방식이고, 현장 지식 기반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축적된 소중한 지식과 지혜 이런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실험을 강조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현장 지식 기반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탑다운 방식, 그리고 이제 아래부터 위로의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혁 없는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 없는 개혁 접근 방식, reform without reform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어떤 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선 학교 현장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한 자발적인 어떤 개혁 더하기 실험을 강조하는 이런 것이고, 또 아래부터 기본 단위부터 올라오고 옆으로 확산되는 아래부터 위로의 접근 방식을 통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혁 없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개혁은 정부 주도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사진에 근거한 접근 방식이고, 뒤에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 생태계의 어떤 기본 단위부터 스스로 어떤 자율 의지에서 있어서 어떤 그것이 중심이 돼서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을 뒤의 개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라든지 교육행정기관이 주도해서 전국을 일거에 5년 기간 내에 4년 기간 내에 개혁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혁 없는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뭐냐? 구체적인 과제, 저 서비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는 교육 디자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디자인은 일선 학교가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디자인하는 서비스를 교육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학교 컨설팅은 이러한 단위학교의 자율 역량의 핵심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장학이라든지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연수에 의해서 함양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함양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학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 디자인이라든지 학교 컨설팅이라는 것은 제가 한 2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고안해서 만들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제들이고요. 해서 뭐 일단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 디자인은 단위 학교가 스스로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서 만들고자 하는 학교,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서비스가 교육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 학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위 학교의 자생적 활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키워나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특히 교원 집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고 나눠받고 해서 공동의 어떤 집단 어떤 지식과 집단 지혜를 키워나가기 위한 활동이 학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 중앙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상급교육 행정기관의 어떤 청사진 접근 방식에 대해서 너무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요즘 와가지고 특히나 더 어떤 정책이나 이 큰 단위로 만드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이게 5년 단위, 4년 단위로 이게 바뀌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할 수는 없다. 기대하기는 좀 기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떻다? 이게 어떤 스스로 살 길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태계의 기본 단위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면 막고 스스로 도와가면서 건강한 생태계의 기본 단위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비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도전의 역사였고 실험의 역사였고 시행착오의 역사였고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이걸 문제로 의식하고 이것을 발전의 어떤 그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 어떤 비동시성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현실 상황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어떤 그 발목 잡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발전의 자산 원동력으로 삼는 것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와 교육 체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감이 무한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우리는 압축적인 경험을 통해서 키운 역량이 있다. 그리고 교육열은 여전히 강하고 높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우리가 성취한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결해 가지고 무언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이 있고 충분히 그것을 자극할 만한 공명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들의 어떤 교육의 문제와 과제, 어려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소우주와 같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 대해서 커다란 신뢰감을 가지고 보고 우리의 대한민국 교육의 비전은 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의 그 학술적인 그런 또 경험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준 강연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자랑했던 양적 성장, 확장, 또 질적인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또 기본적인 본질을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함께 하게 됩니다.
2046년 향후 25년 정도에는 뭐 우리가 지금 벌써 죽음의 계곡에 접어든다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떠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AI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이제 표절로 더 인식되는 그런 교육의 위기 시대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수님의 강연은 우리 교육력의 회복 또 건강한 교육의 재건을 강조해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강연 세션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상당한 또 교육적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동기 총장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메시지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제가 참 사양을 했습니다만은 이 학회의 기조 강연이 얼마나 힘들고 또 중요한 철학적 쟁점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미처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정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사양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가 학회장을 배출하는 제목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들을 또 그동안 칼럼으로 쓰고 한 것을 제목만 이렇게 적어서 우리 정일환 교수님이 타협안을 내놓기를 원고를 쓰지 말고 파워포인트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와서 오늘 학회 발표문집을 보면서 안심을 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이슈와 또 이번 학회가 제기해온 이슈가 거의 참 그대로 들어맞게 같이 연장선상에 있어서 그렇게 참 덜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진동숙 교수님이 모두에서 품격 교육을 제안을 하셨고 주창을 하시는데 그 큰 우산 속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에 있다가 교육관 8년을 하면서 또 다시 대학에 와 보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제목만 보면 다 아실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이제 코로나가 아직 종식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마감 세대에 접어들었을 때 그동안 당황하고 엄격결에 이루어졌던 비대면 수업으로 중심을 하는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다시 좀 복원시킬 것이냐. 산불이 나면은 나무를 심어서 복원이 가능한데 이 2년 3년간에 걸친 세대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보상을 해줄 거냐. 여러분들도 대면 비대면 수업 해보셨잖아요. 그동안 2년 3년 정말 우리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아마 개별 교수님도 대단히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졸업식 때 어떤 학부모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애가 학교 한 번도 안 나가고 졸업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졸업식도 못 해줬어요. 야, 이 문제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우리 교육기관은 국가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 세대들을 한 세대를 거쳐가는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줘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거는 태어난 아들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럼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얘들이 각 거쳐갈 2년 3년을 그냥 주름 접어놓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세대들인가, 또 그런 사회인가,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서적인 문제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또래 형성의 문제,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환경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코로나 문제하고 겹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초학력 문제를 거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국가수능 성취도 검사하고 이 문제들이 그냥 표집 채점만 하는 바람에, 근데 이 문제에 거쳐져 있는 애들하고 이거하고 겹쳤을 때 얼마 전에 곧 이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국가수능 학업 성취도 이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집에서 평가를 했는 것이 엄청나게 성적 하향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없죠. 우선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몇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교육감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교육 수준이 지금 언제 있고 현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평가하는 데는 이 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 정책 현장에서 이 지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국회에서 요새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이 요구해도 이 자료 제출을 교육감들이 전부 담합을 해가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또 국가기관도 발표를 하질 않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과연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을 공동체 교육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이걸 발표를 안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자, 이 지표가 과연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양육 강식의 교육 지표들인가? 서울대하고 굿네이버에서 매년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게 인권조사예요.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에서 청소년 삶의 질 조사를 해요. 행복도 조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정서행동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보면 관심군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정서행동 검사 학생들이 결국은 군대 가면 관심 사병이 되고 이게 고스란히 대학에 전달이 되는 것들이. 이거 그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과도 사용자,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저체력자 현황,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고학력군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표집으로 하니까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 현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A, B, C, D 중에 A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B 학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우리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미달이 몇 프로쯤 될 거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기초학력 미달자를 치유를 하고 교육 현장에서 회복시켜 주냐. 이 지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이 문제는 뭐 고민하겠습니다만 대학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선 지난 2, 3년간 해서 아직 졸업 안 한 재학생과 졸업해 나간 학생 두 거를 나누어 보면은 이 뭐 수업 결손이나 학력 부족 문제 이 부분을 교육 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을 상대로 무상으로 학사 편입을 한번 시켜볼까. 또 학사 편입이 애들한테 애들 스스로는 그 흥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대학원 과정을 해서 지난 2년간의 결손 부분을 메꿔줄 방법이 있을까? 이 예산은 결국 대학과 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죠. 국가가. 또 교수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대학원 정원 문제가 걸리고 편입시킬 때 학사 편입은 정원외니까 그러는데 일반 편입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거 정원외로 받든지 정원을 늘려줘야 돼. 일시적으로. 이 문제가 교육부가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미치질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정원외 모집이라 이런 재정 지원을 가지고 지난 2년간 3년간 졸업한 학생들 입학해서 1학년 2학년을 결손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지방대학 문제는 정말 여러분 학교에 따라서 그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과 또 어느 대학에 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감 효과를.
우리 대학에 서울대학에 계신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서울법대에서 정용석 교수가 우리 학교 석좌 교수로 지금 법학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하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은 만나요. 인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야. 물론 대구 가톨릭대학하고 서울법대하고 학생의 질이나 여러 여건들은 다르지만은 이 좁은 땅 안에서 교육의 대상은 같은데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다르느냐. 지방대학이 처하고 있는 현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방문하니까 총장이 고등학교 왜 방문하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 교수님 이해되세요? 네? 지금 우리 학교에는 50명의 교수가 50명의 직원과 함께 조를 짜가지고 전국 고등학교를 한 달에 2번씩 나갑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한 고등학교를 한 달에 2번 방문을 해요. 입시 홍보로. 여러분 옛날에 전문대학 교수 뭐 출입 사절 뭐 이렇게 써놨던 요즘 대학 4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년에 27군데를 다녀왔어요. 명식으로 교육감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가면. 그래도 찾아갔어요. 이런 현실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수도권 내 대학들은 인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번에 반도체 문제 생겼을 때 그 차이를 보면은 반도체 수도권에 증설하는 문제는 수도권 대학들은 100% 찬성이고 비수도권 총장들은 99%가 반대. 아, 잘 됐다. 이 기회에 수도권 정원 늘리자. 이게 정원 늘리자는 것은 수도권 대학은 또 이해가 되는 게 등록금을 억제를 시켜버리니까 재정 확보책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원의 모집은 수도권 대학들은 100%다 하지만 지방에는 정원의 모집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수도권은 반도체 인력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석사과정 인사의 고급 인력하고 학부의 현장 인력하고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국립거점이나 수도권 대학들은 대학원 중심으로 가야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 중심이 아니라. 서울에서 양성된 현장 인력은 학부 애들은 현장에 가면 일주일도 일을 못합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어떤 인력이 지금 부족하냐. 엄청나게 환경이 열악합니다. 힘들고. 근데 그것이 학부 정원 누리는 수단으로 지금.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번 생각해요. 이게 그 서경석 목사가 이걸 주장을 해서 제가 보니까 정책이 참 괜찮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양 후보들이 공약을 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이민 문제하고 걸려가지고 미묘한 문제라서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역 경제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인구 유출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 그럼 거꾸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려면은 지금 지역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들의 부모를 취업비자 주자. 근데 지금 또 애초에는 중국이나 이렇게 동남아 쪽에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얘들이 전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2000년대 초기에 왔던 유학생들하고는 다른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집에 돈으로 공부할 애들은 대구 지역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2000년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학비를 붙여왔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학교 우리 영남대학 저기 있을 때인데 학교 은행에 걔들 들어올 때는 은행에 예금액이 달라져요. 송금액이. 근데 지금은 아마 영남대학도 학교 은행에 외국인 유학생들 송금액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양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내의 유학생은 유학 올 경우에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줘서 그 사람들이 지방에서 산업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은 지역 기업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냐. 그러면 부족한 인력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조영달 교수가 아이디어를 냈다가 빛을 못 보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지방대학 문제는 수도권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부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 대학원 중심으로 이렇게 이분화시키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오세정 서울대학 총장도 동의를 한 부분들이. 이건 획기적으로 우리 교육체 지금 수도권 대학은 거꾸로 대학원 학생을 지금 모집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역할에 대한 분담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대학 정원이라든지 대학 정책이 재구조화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전문대, 사이버대, 일반대학의 구분이 필요할까?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학사나 일반학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미 전문대학에 4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우리 4년제도 지금 우리는 3년제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단과대학을. 우리가 언제까지 4년 동안 교육시켜서 입직 연령을 OECD 국가보다가 3년 4년씩 늦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 대학을 단과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육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서 단과대학 설립은 대학에 있고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유스티너 자유대학이라서 사이버라는 대학을 만들었어요. 원래 사이버 대학은 별도 법인을 해서 사이버 대학 설치령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99% 풀어버렸어요. 정부가 작년 3월에. 제가 그걸 이용해서 단과대학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교육부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규제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들이 반대하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과대학이 생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기 233에서 3년 만에 졸업을 시키고 등록금은 3분의 1로 낮췄습니다. 부동산 경영학과, 복지서비스학과, 탐정경찰학과, 상담학과 이렇게 4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 일환에도 되지만은 빨리 3년 만에 졸업을 시켜서 정년을 늘리면은 연령대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입직 연령을 낮춰주면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OECD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남학생들은 군 복무 서비스에 있을 때 입직 연령이 3년 평균 더 길어요. 인구는 적은데 입직 연령까지 길이면은 생애 노동 가능 시간이 그만큼 3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없으면은 생애 노동 시간이 좀 늘려줘야 됩니다. 이래 되니까 사이버 대학이 막 들고 일어나더라고. 그럼 사이버 대학, 일반 대학 구분 없애자. 지금 벌써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사이버 강의에 대한 인프라도 이렇게 갖춰져 있다면은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이거 구분 없애고 사이버 대학도 일반 대학처럼 운영해라. 교육 편제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책 중에 하나가 코로나 2년 3년을 교육 편제 개편하는 시기로 활용을 못했다는 점. 정말 좋은 시기였다. 언제까지 지금 6334로 가서 입직 연령이 3, 4년 높아지고 생애노동 가능 시간을 줄이겠느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고 대학을 한 1년 정도 줄이면 인구 증가 10% 효과가 나타납니다. 입직 연령을 3살만 낮춰주면 그럼 OECD 국가하고 평균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저성장,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도 대학 편제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다.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막 9월 학교 9월 학교고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 국가교육위원회에 가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가 되는데 이 부분 또 제가 알기로는 어느 후보가 이 교육 공약에 넣었다가 논쟁을 불러일으킬까 싶어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교육 공약이 한 번도 이슈가 안 된 적은 이번 선거뿐이었다. 대단히 불행한 시기였다. 어느 후보도. 그러니까 교육을 단순하게 산업인력 양성하는 그 기능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사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개인의 삶은 없어지고. 이런 부분 정말 교육학계 전문가들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연결돼서 지금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교육부는 자꾸 등록금을 억제시켜놓고 돈 없다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발뺌하면서 어떤 정책으로 가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맡아라. 행정적 권한 주겠다. 뭘 주겠다는 거예요? 행정적 권한 중에 정원 문제인데 교육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 주라 그러면 교육부 줄 사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는 생각해보면 시도지사들은 요즘 뭐 알라이에서 해가지고 시도가 부담하는 돈이 많은데 돈은 줘보면서 대학교가 말도 잘 안 듣지
그러니까 권한 달라는 거 우리 돈 내는 만큼. 근데 교육부는 재정교부금이 유초중 등은 돈이 남아 돌고 대학 재정 없다니까 그 돈 나눠 쓰기 위해서 시도가 대학 가져가라고 넘겨주는 형편이에요. 뭘 넘겨주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일종의 정말 책임. 그러니까 교육부가 존폐로 나오는 교육부 없어져라. 그런 교육부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방자치단체 가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유초중등은 교육청에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국가가 획일적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가 전체에서 정원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넘겨주겠어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혹이 있는 어떤 도지사가 그 문제를 제기해가 인수해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 교육부도 가만히 생각해, 야 이것도 돈은 도가 이제 부담하면은 우리 편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말 교육부가 정원 문제라든지 고등교육 정책을 내줄까요? 시도에다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고등교육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이 문제 지금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번에 대학 총장회의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국립대학만 반대하고 사립대학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뭐 도지사 밑에 들어가도 뭐 인사하든 뭐든 별로 손해볼 거 없다니까 사립대학은 별로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국립대학은 다 반대를 하고. 서울도 서울시립대학을 하나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서울시립대학 가지고. 도도 지금 대학을 가지고 있어요. 도립대학 2년제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대학들이 전문대학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4년제를 맡아서 시도별로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고등교육 어떻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정말 교육학회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품격 교육이라는 화제로 간다면은 한 번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요.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교육감하고 총량을 해봤으니까 재정교부금을 대학들이 자꾸 유초중등 돈 남으니까 돈 같이 나누어 쓰자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참 난처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유초중등 교육이 품격 교육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돈이 남아 도는 거에서 돈을 잘못 써서 일어나는 문제죠. 지금 재정교부금이 부동산 값 오르는 바람에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 8년 동안에 재정금이 늘어난 해가 3년이 있었고 5년은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이렇게 잡으면은 재정교부금 또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돈 가지고 시도 나눠주는 거니까. 단적으로 예를 품격 교육에 맞는 유초중등 OECD 평균에 따라가느냐는 문제. 장애인 교육, 다문화 교육, 체육관과 강당도 구분 못하는 우리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의 좌변기 설치율이 아직 30%가 안 돼요. 다른 시도는. 애들 집에서는 전부 양변기 쓰잖아요. 세전기까지 쓰는데 학교 탈의실이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인권 주장하면서 여학생들은 커튼 치고 교실에서 옷 갈아입고 남학생들을 쫓아내면 어디 나가나 하면은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젠더 문제가 나오게 된 이거 학교의 교육에서 시작된 겁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증오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통합반 운영하니까 성적 밑자락 깔아주지. 그러다 부모는 또 아들 가진 부모들은 여학생들에 대한 증오감이 생겨요. 단성화를 하려면은 여학생 부모들이 데모를 해서 단성화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당해봤어요. 학교에서 애들 잠자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잖아 하면은 물론 선생님 강의를 못 알아서 자는 애들, 이미 알아서 자는 애들, 나머지는 배워야 되니까 안 자는 애들로 세 부류인데 들어도 몰라서 자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얘들이 어떤 애들인가 하면은 음대나 미대, 체대 갈 아들이. 얘들은 수학 2가 필요 없어요. 학원 가야 될 애들인데.
그래서 대구에서 정말 얘들은 공정하지 못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일반 대학 가려고 공대 갈 애들은 학교에서 보충 수업 다 해주면서 얘들은 그냥 지가 해결하도록 하는데, 그럼 학원이라고 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데 저녁에 보충 수업 한다면 학교 붙들어 놓고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예담학교로 말이죠. 얘들을 모아가지고 공립에서 미대 갈라들, 음대 갈라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들이 빠져나와 얘들은 학교 평가를 얘들만 가지고 하니까 중간치기 하던 애들이 얘들이 빠져나오니까 반에서 꼴찌가 됐네. 엄마들이 데모를 해요. 왜 걔들 빼내가지고 딴 데서 교육시키느냐고.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구조에서 지금 교육 환경이 그렇게 아직까지 강당, 탈의실, 샤워실, 지금 아이들 체육을 왜 안 시키노 하면은 교사들이 여교사도 많지만은 요즘 애들이 운동장에 뛰고 나서 땀 나면 처리가 안 되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씻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수업을 할까요? 체육도 1시도 체육하는데 그런 시설도 안 갖춰져 있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재정교부금 남아도니까 대학 나누어 쓰자. 대학의 재정은 다른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죠.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그걸 시도에다 재정교부금 줘가지고 시도 조시들한테 행정적 권한 주고 대학을 넘겨주겠다. 그런 교육부 없어져야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했을 때 교육 편제가 정말 시급하다 이거. 그리고 이제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사가 남아 돌아서 편제 개편해서 복수학년을 운영해야 될 그런 시기도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다. 그래서 평생교육 시대하고 이걸 맞춰본다면은 대학 교육이라는 게 저희들은 170학점을 했지만 지금 120학점, 110학점 합니다. 왜 4년 동안 붙들어 놔야 돼요? 공대나 소프트웨어나 IT 쪽은 입학할 때가 졸업할 때 되면 아무 쓸모없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지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빨리 졸업을 시켜 내보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이제는 배우는 사람을 위한 교육체제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는 저는 한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명이 다 했다. 언제까지 지금 이 수능에 매달려 그거 더군다나 교육과정은 어떻게 개편되어 있냐면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도록 이건 교육과정 다 개편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국 사태 일어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지 못한 입시 제도로 해가지고 전부 수능 중심으로 옮기라고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교육감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전교조도 반대하고 교육계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때 벌써 이미 교육 현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조국 교수 딸에 관한 문제 같은 건 현장에서 입시제도 없어진 지가 벌써 6년이 됐어요. 거기 현장에서 문제가 이제 벌써 개선이 되고 이걸 좀 더 고도할 생각은 안 하고 시험 쳐가지고 오지선다형 가지고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제도다. 그만큼 우리가 교육 후퇴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암기 중심의 교육을 지금 창의 교육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 과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도록 짜놓고 대학 입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데 정시모집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더 고도화되면은 정말 사교육비 제로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서 공정성에 시비를 거는데 정말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제가 6년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4개 대학 가는 애들을 학생부 종합에 뽑는 걸 매년 전수조사를 해봐요. 정말 뽑힐 애들이 뽑혀갔느냐. 지금 우리 입학사정원들 신뢰할 만합니다. 저는 100% 신뢰합니다. 왜 조사를 대구 교육청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핀센트를 뽑아가듯이 뽑아. 이런 정도 된다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이 믿을만하다. 그리고 아직 소송 한 번 안 걸렸어요. 사회적 합의가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는 수능 제도도 자격고사 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켜서 사교육비에서 벗어나야 저출산 문제도 갈 수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가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제도가 우리는 갖춰져 있다. 이걸 왜 놓쳐야 되느냐. 전에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해서 공교육 중심으로 갈 수 없는 게 입시 제도가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입시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무릅쓰고 올해부터 우리 이거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작합니다. 이제 내년 되면 40%까지 올리려고. 뭐 다른 우리 학교에서 다른 대학은 해도 별 임팩트가 없고 이대하고 약대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그리고 교육부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나 정시 모집 줄일 테니까 페널티 줄려면 줄여. 안 그러면 뭐 정원 남는데 정원 줄여라. 이거 정시 모집 안 되면 정원을 줄이는 협박을 해요. 지금 지방대학엔 그 협박이 안 통합니다. 정원 다 못 채우는데. 그래서 일선의 현장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제 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사립학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데는 공교육으로 취급을 하면서 학교가 옮기거나 뭘 하면 완전히 정말 개인 학교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은 계속해서 신규 개발지에 지어야 돼요. 그런데 사립은 학생이 없습니다. 애초에 사립이 시작된 학교들은 전부 과소지역이 돼가 학생이 없어요. 학생 10명이 교사 20명씩 뭐. 도단위 더하고 대구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를 이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사립학교를 팔아가지고 그쪽 학교에 가서 학교 질 형편이 안 되는 게 공립은 지으면은 공영개발한 토지는 무상으로 학교 부지로 제공이 되는데 똑같은 교육인데 사립학교 가면 땅값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육 환경이 더 인프라가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 공립처럼 토지 공급 못 해주느냐. 왜냐하면 그 가격은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개발자한테 벌써 정가가 됐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사립 특혜 준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공립만 전부 폐교를 하게 되고 사립이 남게 되는, 더군다나 사립은 과소지역에 나오고 경기도에 지금 공립을 1년에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데 사립 폐교해야 될 학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만큼 있어요. 이걸 이전하게 하면은 국가 재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도 지금 이런 일종의 이념적 편향성, 이 틀에 갇혀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 정책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도심에도 지금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 없다고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 태로 열어줘가지고 거기 학교 져라. 사립학교 학교 하나에 전부 평균 3천 몇 평에서 5천 평쯤 되거든요. 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의 재구조가 되면 교육 경비를 절감을 해서 거기서 재원이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원 확보해서 그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정말 품격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체육관 따로 지어주고 강당해주고 예체능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화장실 따로 만들어주고. 처음에 제 방에서 이 장애학생 문제를 했는데 장애학생은 고등교육을 대폭 국가가 정말 개입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경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경쟁 없는 대학 구조가 되니까 아이들이 대학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장애학생들이 학생이 돼버렸습니다. 이 교수님들 장애학생 눈빛 보고 제가 무슨 장애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 다운증후군 학생이 있는지 발달장애 학생이 있는지 지체장애 눈으로 보면 알지만 그건 돈 가지고 해결되는데 발달장애 학생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원래 교수님들 상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반 학생은 줄어들고 장애학생은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건 사실은 국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국립이 지금 2개인가 밖에 뿐이잖아요. 환경대학하고 복지대학하고.
그 과정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가능할까? 지금 사립대학교 지방에는 학교 시설이 남아요. 앞으로. 코넬 대학하고 뉴욕 주천을 계약으로 해서 하면 안 되나? 코넬 농대는 뉴욕 주립대학이에요. 우리 대학도 지금 장애대학을 단과대학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립으로 운영해 주는 거예요. 비록 사립대학이지만 여기에 만드는 장애인 단과대학은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 되면 단시간 내에 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도 단순한 돌봄 기능이 아니라 음악, 미술, 예술, 체육, 직업교육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이거 교육청에 맡기면 해결됩니다. 이거 교육청에 맡기면 교육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아니 진보 교육감 들어오면 진보 교육감 안 하는 거고 보수 교육감 해가지고 어떻게 교육 서비스 질이 났다면은 학부모들 우리나라 학부모들 그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 이동 안 하겠어요? 그럼 저절로 선택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이념 논쟁에 갇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인데 이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에 맞는 정말 교육자치의 실질을 제가 교육자치를 선거로 교육을 뽑혔지만은 저는 교육감 선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에 넘겨줘서 교육 자체에 걸맞는 권한을 주든지 그래서 자네 프랑스식으로 아예 임명해라. 교육 현장은 왜 이념들이 혼란하게 하느냐. 대통령을 보수 뽑으면 보수 교육 체제로 가는 것이고 진보 뽑으면 진보로 가면 맞다. 실제로 교육감들이 시끄럽게 하지 교육과정을 손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보 보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 평 원장님 잘 아실 거라고. 그렇잖아요. 핵심 요소는요. 서울이든 대구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저 반비기는 거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지 다른 차이는 별로 없다. 근데 무슨 교육 자치라고 그러냐. 아까 유아교육도나 이거는 고교 무상교육보다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유보 통합같이 이게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좀 왜 우리는 영어만 참 제일 외국어를 할까? 지금 아이들에 따라서요. 1외국어의 접근성이 훨씬 높은 애들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베트남 엄마 얘들은 1외국어로 가르치면 안 되나? 훨씬 더 국가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가진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전부 영어만 1외국어하고 2외국어도 몇 개밖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어, 베트남어도 1외국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은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를 이랬더니만은 서울에 오는 영자신문에서 내가 좌파라서 영어를 선택감으로 돌려야 된다고 막 이런 기사를 내가지고 입장이 났지. 그 뜻이 아니라 아이들 사정에 따라서 1외국어도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자. 유럽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복수전공 선생님들입니다. 이 전문성을 주장해서 우리는 한 과목밖에 안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사 수급 때문에 시기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을 놓치는 겁니다. 교사 수급 때문에. 그 유럽처럼 아예 사범대학 나올 때 두 과목으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우리가 교육과정 변경할 때 사범대학에서 학과별로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서로. 시수 확보 때문에. 그건 결국 학생 수하고 관련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수 전공으로 교원 임용 제도를 바꾼다면은 우리가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시대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다. 정말 이 정부도 이 문제 학부모 교육 이게 거의 뭐 사라져 버렸는데 정말 우리 학부모 교육을 복원시켜야 돼. 저는 대구에서 아예 학부모 교육을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예비 학부모 과정. 우리 2학기부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예비 학부모 과정을 학생들한테 교양 과목으로 하는데 유치원, 초등 1, 3학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교육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시켰어요. 이거는 저는 교육학교에서 한번 할 필요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거의 시설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부가 이 다른 건 몰라도 청소년 문제는 학교 밖 똑같은 아이들 교문 밖 교문 안으로 구분을 해서 일종의 교육 장애를 만드는 이거는 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했던 대로 교육 청소년 되면은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형태든지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걔들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1분 늦었습니다. 현장 얘기를 이렇게 두서없이 했습니다만 충분히 선생님들은 전공을 하시니까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 촉진형 이 리더십에 또 행정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느낀 점을 조목조목 또 한 가지씩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이 또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조강연 세션에서 수고해 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일단 기조강연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감사패 증정 기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초 오후 정기총회에 앞서 그 감사패 증정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기조강연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구 카톨릭대학교 우동기 총장님 잠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학회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후원 기간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대구 카톨릭대학교 우동기 총장. 귀하는 한국교육학회의 2022년 연차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도움을 주셨기에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29일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 회장 및 회원 일동. 네, 다음으로 두동도시개발 주식회사 최규식 대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패 두동도시개발 주식회사 최규식 대표. 이하 동문. 예, 주식회사 학지사에 대한 감사패는 별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연스럽게 가시면서 점심. 저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그 우동기 총장님께서 우리 교수회관 2층에서 아주 맛있는 뷔페로 그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학회와 또 우리 학교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이동은 아마 우리 차량으로 할 것 같습니다. 마침 대로 위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